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주차 시간을 맞아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첫 부분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철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오늘은 철학과 삶의 관계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다루는데, 그것은 철학은 삶으로부터 출발한 삶에 대한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삶과의 대화다. 질문과 답을 얻고자 하는 과정이니까. 그 다음에 철학은 또 이러한 대화를 거쳐서 결국은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을 수행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사고 실험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데카르트는 이제 성찰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칸트 같은 철학자는 사고 실험이라는 말을 순수형판 서문에 보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철학은 삶을 지향하는 것이다. 즉 철학은 삶의 문제들을 질문하고 삶의 어떤 고통과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대화와 성찰을 수행하고 사고 실험을 통해서 결국은 더 나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고통과 삶의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더 나은 삶을 향해 지향해 나가는 그런 점에서 자신의 삶과 주변의 공동체적인 삶을 조명하고, 그래서 실존을 조명하고, 그래서 무의미하고 공허하고 그 허무한 이러한 삶의 문제를 결국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함을 통해서 치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일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이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철학의 출발점에 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철학과 삶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중간자적인 성격을 갖고 또 살아간다라는 것, 인간이라는 어원과 결국 철학이라는 어원도 비슷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말은 순우리말은 아닌데, 순우리말은 사람이죠. 사람이라는 말은 결국 살다라는 동사에서 왔을 것 같아요, 유래가. 그렇다면 철학도 인간도 우리가 동사로서 이해해 본다면, 철학한다라는 말이나 인간도 결국 살아간다라는 동사에서 왔다고 한다면 결국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이런 중간자적인 과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도 학문인 하는 모든 학문은 이제 물을 문자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죠. 문자가 그럴 문이 아니라 배울학의 물을 문인데, 그렇다면 이 물음은 그럼 어디서 출발하는 물음이냐 하면은 삶과 자신을 둘러싼 주변의 환경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관심 속에서 제기되는 물음일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모든 철학 또 학문의 문제의식도 물음도 결국은 삶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무엇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철학은 삶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때, 그러면 철학은 어떠한 과정이고 어떠한 활동이냐?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과정일 수 있겠다. 즉 그것은 곧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지는 다이알로그, 대화에 있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출발점에서 학문이 삶에서 생겨났다고 할 수 있고, 그 궁극적인 목표도 과제도 삶의 문제를 그렇다면 해결하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철학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은 삶의 대상들의 몰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매몰돼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상적인 태도에서 찾기보다는 결국은 삶의 연관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서 오히려 삶의 문제점들을 질문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또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서 더 나은 차원의 삶으로 이 삶을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자, 이런 과제를 갖는 것이 이제 철학적인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지는 삶과의 대화 과정일 수 있겠다. 그렇다면 결국 철학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은
일상의 삶 속에 몰입해서 우리가 먹고 자고 또 우리가 뭐 즐기고 하는 자 이런 일상의 태도, 일상적인 태도 속에서 찾기보다는 그러한 일상적인 우리가 먹을 것 또 즐길 것 자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서 오히려 그것들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며 진정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되새김질하면서 성찰해 나가는 그래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내서 답을 얻어내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본질적인 측면이 있겠다 철학은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와 초월이라는 이 측면이 일상으로부터의 자 이런 측면이 굉장히 본질적인 것이겠다. 자 이런 삶과 학문의 관계는 대화라는 다이얼로그라는 문제 구조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를 우정이나 사랑이라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속에서 우리가 한번 또 맨 마지막에는 문화의 구조 안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대화는 굉장히 이제 진지한 진실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대화지 우리가 보통 잡담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가 대화 그것도 대화라는 말로 사람들은 이해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오늘 날씨가 어때? 아유 오늘은 뭐 태풍이 불어가지고 정말 그리고 매일 비가 와가지고 또 참 우울한 그런 상황이야. 뭐 이런 일상의 어떤 날씨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서로 주고받는 맞아 나도 그래 우울해 자 이런 식의 대화들은 사실은 피상적인 것이죠. 진정한 대화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대화에 우리가 어원을 보면은 다이알로그라는 말은 디아로고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것은 서로 through라는 말이 이제 디아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서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디아라는 것은 그리고 레게인이라는 동사에서 온 것이 로고스다. 그래서 명사 로고스는 레게인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것은 말하다, 이야기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다이알로그라는 말의 어원이 되고 다이알렉틱이라는 변증법의 어원이 되는 이 디아로고스라는 것은 결국 서로의 인격 안으로, 서로의 마음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상호 이야기, 말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상호적으로 소통을 해 나가고. 자, 이것이 결국 대화라는 말의 어원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이얼로그라는 영어나 또 다이얼렉틱이라는 변증법이라는 말도 생겨난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화의 본질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이런 인격적으로 서로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깊이 있는 진실된 대화라는 것은 우리가 우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나 친구 간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다. 근데 대화의 우선 전제는 일치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정, 친구 사이라든지 애인 사이라는 것도 상당히 그 공감을 가지고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사이지 외국인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외국인과의 만남을 굉장히 낯설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문화가 다르고 이질적이라는 것이죠. 언어가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를 잘하고 외국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태생적으로 외국에서 태어난 교포라든가 또는 그 언어에 익숙한 이런 사람들 빼고는 사실 외국인과를 만나면 대화가 잘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죠?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대화의 전제는 일치감이다. 동질감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 친구라든지 애인과 같이 또 친척이나 가족과 같이. 근데 이러한 진정한 대화라는 것은 단순히 그렇다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대화가 잘 진행돼 나가느냐? 그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친구나 애인이나 가족 사이라 하더라도 단지 어떤 피상적인 그저 동조를 해나가는 이런 태도 속에서는 또 일치감만을 가지고서 그저 그래라는 예스맨과 같이 그런 태도 속에서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스맨과는 사실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저 일방적으로 상사의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가족들 간에서도 우리가 어떤 말을 누가 했을 때 그래 맞아 이런 말로 끝난다면 그건 대화가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겠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냥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이런 공감대와 일치감을 가지고 전제되지만 어떤 A의 말에 대해서 B라는 사람이 차이가 있는 다른 말을 이야기했을 때 이제 대화가 그것들의 접점을 향해서 제3의 공감 공통 분모를 찾아내고 제3의 어떤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화해를 이루어나가는 관점에서 일치로 다시 접근해 나가는 이런 정반 합의라는 변증법적 구조를 갖고 전개돼 나가는 것이 대화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화에 대해서 우정을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친구 간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정과 대화라는 것은 우리가 막연히 친구 간의 어떤 우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사실은 진정한 대화가 또 쉽게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저 그냥 같이 생물학적으로 같이 밥을 같이 먹고 또 물리적인 시간을 같이 공유하고 친구 간에 같은 취미를 가지고서 그냥 어울려서 이렇게 지낸다고 한다면, 생활에 나간다면, 이런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막역하게 아주 습관적으로 친해지겠지만은 가까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우정에 관한 깊이 있는 대화가 또 참된 우정을 발견해 나가고 정말 깊이 있는 대화가 친구와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다. 오히려 이제 어떨 때 우리가 참 우정을 발견하고 또 진정한 친구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도 하냐면은 다소 소원한 관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로 친구 간에 싸웠다든가 또는 친구가 갑자기 애인이 생기거나 무슨 급한 가족 간에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서 가족 안에 좀 서먹서먹해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몰두하느라고 친구가 나에게 소홀하게 됐을 때,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에 거리감을 느끼게 되죠. 낯설어지고, 자, 이랬을 때 오히려 처음에는 매우 이제 막역하게 그저 그냥 나처럼 나나 진배 없이 그냥 공통적인 물리적 시간과 또 공통적인 어떤 식생활과 공통적인 어떤 생활 속에서 예를 들면 자취를 같이 했다든가 이런다면 더군다나 이런 생물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같이 아주 막역하게 그저 친하게 지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소원해졌을 때 비로소 정신적인 차원의 눈을 뜨게 되고 우리가 그러면서 과연 친구가 진정한 나의 친구가 맞는가 이 친구가 또 나는 이 친구에게 정말 진실되게 친구로서의 관계를 해왔는가? 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일까? 진정한 친구란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그가 이제 깊이 성찰을 통해서 결국 이런 갈등을 이제 해소해 나갔을 때, 그래서 두 사람 간의 어떤 장단점을 파악하고 진정한 친구 관계, 우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어떤 결론에 이르렀을 때. 두 사람 간에 또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 자, 그때 깊어지는 우정이 정말 싹틀 것이고, 또 진실된 이제 대화가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 사람 안으로, 인격 안으로, 또 내 인격 안으로 들어오는 질문과 답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참된 우정이 다시 발견되고 진정한 친구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애인과 다투거나 또 애인이 심지어는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별을 겪거나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저 그냥 들뜬 마음에 우리가 눈에 뭐가 씌었다고도 하는데 연애에 빠져서 그냥 그 감정 연애 감정 속에서만 아주 들뜬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에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도 하지 않고 또 정말 내가 그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진정한 애인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 관계인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감정이 끌리는 대로만 살아갔을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소원해질 수도 있고 어떤 이별을 맞을 수도 있고 자 이런 어려운 계기를 맞아서 오히려 진정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란 무엇이고 저 사람이 진정한 나의 애인이고 내가 저 사람에게 진정한 애인으로서의 관계를 해왔는가. 자 이걸 통해서 사랑에 대한 또 연애에 관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랬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별 후에 진정한 어떤 만남이 또 다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진정한 발견을
특징, 진정한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사랑에 대한. 그래서 또 한 번의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보다 깊은 진정한 사랑에 가까운 그러한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철학이라는 것은 이제 대화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우정이나 사랑이라는 것도 일치와 또 어떤 갈등을 겪고 나서 다시 화해에 이르는, 자, 이런 변주법적인 정반합의 이런 종합이 이루어질 때 참된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결국 이런 대화라는 것도 결국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삶에 대한 깊은 진지한 성찰과 반성 그리고 사고 실험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반성 없이 우리가 그냥 사물이나 사람들과 그냥 직접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죠. 이것을 우리가 intentio recta, 즉 direct intention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래서 직접적인 지향, 직진지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가 철학은 성찰이라고 할 때, 반성이라고 할 때 이것은 intentio obliqua다. 즉 어떤 거리를 일상적인 사물이나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저 생물학적으로 또는 뭐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근접한 사람이나 사물과 사람 사이에서 일단 거리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건 마음의 거리죠. 그러니까 일단 정신적인 간격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사회적인 거리두기 얘기하는데 이것은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거리두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은. 그러나 철학에서 우리가 어떤 거리를 둔다라는 말을 쓸 때 그것은 공간적이거나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다른 또는 더 깊은 차원으로 내려가서 현실의 이 차원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되돌아보고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철학적 거리두기라는 것은 이제 사회적인 물리적 거리두기하고는 좀 다르다.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거리두기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두는 것이 intentio obliqua다. 즉 반성의 태도를 갖게 된다. 또는 성찰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차원의 삶의 문제들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는 성찰과 어떤 비판적인 질문 그리고 답이 추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태도, intentio obliqua라는 것이 이런 그 성찰적인 태도가 철학의 본질적인 측면이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가 대화 그리고 이런 성찰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철학은 결국 삶에 대한 대화고 삶을 성찰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대화와 성찰이라는 말은 예를 들면 고대 소크라테스가 강조했던 방법은 대화였고 철학에 근대의 데카르트가 근대 철학을 열었다고 한다면 그가 중요시했던 것은 성찰이죠. 반성이고 성찰이었다는 거죠. 근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헤겔 같은 철학자는 이제 변증법이다라는 구조로 이해한다. 변증법의 구조로 이해한다. 그 대화란 그 다이얼로그란 말 그 어원이 다이알로그의 어원이라는 것이 이제 디알로고스고 여기서 다이알렉틱이라는 변증법이라는 말도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화라는 것도 결국 또는 성찰이라는 것도 변증법적인 그런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것이 변증법이냐 대화가 또 성찰이 우리가 예를 들면 대화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일치감 그것이 우리가 정립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가족이든 친구든 애인이든 자 이런 공통 분모를 갖는 공감대를 갖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일치, 동일, 정립이라는 의미로 얘기한다면 이것에 대한 반정립, 즉 안티테제, 테제에 대한 안티테제가 이제 이루어져야만 대화가 이제 전개돼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단순 동조만 한다고 해서 공감을 갖는다고 해서 그냥 그래 yes 라고만 한다면 그 yes맨만 그 직장에 있다면 진정 건설적인 대화와 또 어떤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렵죠. 어떤 사무실이나 어떤 그 직장의 제도나 직장의 어떤 그 문화가 발전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예스맨만 있어가지고 저는. 그러나 그렇다고 반대를 위한 반대, 건설적인 어떤 대안을 향해 나아가는 비판이 아니라 그냥 반대만을 위한 반대, 즉 반정립이라는 것이 그냥 그저 반대만을 위한 그런 반정립이라고 한다면 그 경우는 끝까지 이제 모순적인 갈등을 초래할 뿐이고 그런 투쟁 상태에서는 결코 합의를 이룰 수가 없고 더
더 나은 일치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화해에 이룰 수도 없고. 자,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 긍정, 단순 동조의 상태. 그것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더 악화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잘못하면은. 자, 그래서 둘 다 안 좋은 그 관계고. 자, 이것은 결코 진정한 대화의 구조. 즉, 변칙법의 구조에 합당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 정립만이 반복되는 것. 또는 반정립이 그저 반정립으로 끝나고 더 나은 종합을 향해 나갈 수 없는 그 상태에 머문다면 이것은 진정한 변칙법의 구조는 아니다. 그래서 해겔은 테제, 안티테제, 신테제로 정립과 반정립의 종합, 정반합으로서 변칙법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동일과 비동일의 동일이다. 이런 하나의 이제 개념으로, 어려운 모순적 개념으로 얘기했을 때 해겔은 변칙법의 원리를 동일과 비동일의 동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대화라는 것도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선의를 갖는 어떤 동일하고 일치된 이런 집안 위에서 시작해서 친구 관계라든가 우정이나 사랑과 같은. 근데 거기에서 다른 의견이 결국 맞물릴 때 거기서 이제 일치점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이런 그 계기가 결국 자기와 다른 의견, 타자라고 할 수 있는 자기와 다른 타자의 의견을 자기의 의견 안에 포섭해서 결국은 어떤 화해에 이르고 종합에 이르는 이런 과정이 진정한 대화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고 대화가 전개되어 나가는 과정이자 또 인간의 삶이 성숙해 나가는 하나의 구조다. 그래서 자기의 주장만을 끝까지 고집하고 자기와 반대되는 타자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한다면 그것은 소화에 머무는 것이고 진정한 성숙한 대화에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긍정과 부정이 더 높은 긍정을 향해 나아가는 이 과정을 해겔은 이제 아우프헤벤, 지향이라는 말로 썼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역사나 문화의 구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나 문화라는 것도 그저 과거만을 묵수하고 묵종하고 그거에만 매달려서 살아간다면, 과거만을 보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미래의 발전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과거의 것을 무조건 다 부정하고 폐기 처분하고 현재 인기 있고 현재 유망한 종목만을 만일 몰두하고 거기에만 집착한다면,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가 과거적인 전통과는 단절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뿌리를 잘라버리는, 우리가 식물을 놓치면은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와 줄기가 유기적인 연결고리 속에서 더 나은 결실을 맺어야 될 텐데, 과거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라든지 또 과거만을 묵종하고 현재의 어떤 현실에 적응력을 고려하지 않는 이런 태도, 둘 다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이다. 그래서 과거를 이해하는, 즉 역사를 이해하는 우리의 태도도 결국은 미래적인 지향 안에서 과거를 다시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과거의 어떤 숨겨졌던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이제 문화의 진보 그리고 역사의 진보를 낳는 것일 수 있겠다. 자, 우리가 그런 정도로 대화 변칙법의 관계 구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결국 아까 이제 지향이라는 말을 썼는데, 변칙법의 이런 구조라는 것을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해겔은 이제 딱 한마디로 지향, 아우헤벤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근데 이 아우헤벤이라는 말은 왜 변칙법의 구조를 다 포괄하냐면, 아까 긍정, 부정, 더 높은 긍정, 정반, 합, 이 세 가지의 계기를 지향이라는 말의 어원의 의미 안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 아우헤벤이라는 지향이라는 말은 베바렌, 보존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냥 긍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보존하고, 과거를 예를 들면. 근데 거기에는 또한 부정의 계기가 있는데 폐기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페어니시텐이라는. 그리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에어헤벤이라고 하는 더 높은 차원으로 고양시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보존이라는 것이 단순한 긍정이라고 한다면, 폐기라는 것은 또 단순한 부정일 수도 있겠지만은, 고양이라는 것은 그 부정을 다시 부정함을 통해서 더 높은 긍정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즉 고양이라는 것은
더 높은 긍정이고 이것은 단순한 긍정도 아니고 단순한 부정만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점을 살리면서 예를 들면 단점을 버리는 것이 더 발전된 자아의 그 성숙한 삶으로 나가는 자기가 성숙해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듯이 지향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을 지향해 나간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일 수 있겠죠. 그래서 긍정 장점을 살려가지면서도 단점을 버리면서 결국 더 높은 자신의 장점을 더욱더 발전시키면서 단점을 고쳐나가는 이런 행동이 자신의 삶을 고양시킬 수 있겠는데 이런 긍정과 부정을 통합한 더 높은 차원의 긍정을 향해 나가는 것이 이제 지향이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도 결국 삶을 지향하려고 하는 목표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삶에 대한 그 철학은 삶과의 대화고 또 삶을 성찰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 결국 그 목표는 삶을 이렇게 지향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지향이라는 것, 삶을 지향한다는 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가 철학 상담의 관점에서 보자면 실존 조명과 이제 의미 치료라는 그 빅토 프랑클의 그 입장하고도 연결고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실 삶의 문제점, 또 아픔, 고통,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삶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삶을 성찰함을 통해서 더 나은 삶으로 고양돼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지향을 목표로 하는 삶을 지향하려고 하는 철학함의 과정이고 그것이 곧 대화의 과정이고 성찰의 과정이라는 얘기를 주로 해왔어요. 그것은 결국 그렇다면은 우리는 삶의 어떤 아픔이나 문제점이나 어떤 고통을 당했을 때 그것들을 결국은 대화와 성찰의 그 구조를 통해서 초월해 나가는 것,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것은 자기의 삶이 이제 새롭게 새 출발이 되고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지고 또 탈바꿈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괴테의 시 중에 메타몰포시스란 말인데 이것은 메타는 트랜스라는 의미고 그죠? 변화되는. 몰포시스라는 것은 형태란 뜻이거든요. 몰페. 그래서 영어로 하면 트랜스포메이션의 의미로 받을 수 있겠죠. 이것을 번역을 하면. 근데 우리가 뭐 트랜스포머라는 영화에서 보면 그게 자동차가 그냥 로봇으로 바뀌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기계적인 상태죠. 기계적인 자동차가 물리적인 또 기계적인 어떤 로봇으로 바뀌는 것일 뿐이고 여기서 말하는 메타몰포시스는 그런 정도의 어떤 동일한 차원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차원이 더 높은 차원으로 바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땅을 기어가는 육지의 어떤 그런 곤충, 애벌레가 나비로 헐헐 날아 올라간다. 즉 공중을 하늘을 날아오르는 이런 나비로 이 땅의 저항, 흙의 저항, 그리고 이 육지의 저항을 극복하고 공기 중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이런 나비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 이런 걸 이제 메타몰포시스라고 생물학에서는 탈바꿈, 한자 말로는 변태 이런 말 쓰죠. 근데 변태가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죠? 성적인 변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형태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변태라는 것은 변화, 형태의 변화.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그 괴테의 시 중에 이런 생물학적인 변태, 탈바꿈, 메타몰포시스를 소재로 한 시가 있는데 이제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것을 매우 신기한 눈으로 받아본 시인의 이제 시죠. 그럼 또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가 이제 백조로 변하는 이런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고 또 피노키오 이야기라는 그 우리가 동화를 보게 되면은 마리오네트, 꼭두각시의 나무 인형에 불과한 마리오네트가 리얼 보이로 변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물론 블루 페어리가 나타나서 트루스풀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브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논셀피시한 이런 실천을 삶 속에서 이루었을 때 너는 진정한 리얼 보이가 될 수 있겠다.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꼭두각시 마리오네트가 어떻게 진정한 리얼 보이, 진정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동화들이 다루고 있는데 시와 동화가 문학 작품이 또 헤르만 헤세 같은 독일의 그 교양 소설을 쓴
그 중에 이제 데미안 같은 소설 같은 걸 보면 아래서 깨어나서 날아오른다라는 어떤 그 은유가 나오고 비유가 나오죠. 자, 이런 것도 결국은 트랜스포메이션을 그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면 이제 해겔의 그 변증법적 지향이란 말 썼는데 아까 변증법의 정신, 즉 지향이라는 것과 연결고리를 한다. 삶을 지향하는 것을 소재로 하는 어떤 시들이고 또 그걸 주제화한 어떤 동화고 또 소설일 수 있겠다. 그게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인간 교육과도 연결고리를 줄 수 있겠죠. 아우스빌딩이라는 건 교육이라는 말에 이제 아까 지난번에 시간에 어원이라고 했었는데 독일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도야라고도 번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도야하고 교육시키는 것. 근데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교양 지금 수업이죠. 이 과목이 사실 교양하면 여러분이 그저 학점만을 도구적인 과목으로 따가지고 졸업하는데 그저 필수 학점만 따면 되는 도구 과목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때워서 학점만 따는 어떤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전공에 치중해서 결국 뭐 기술 자격증 따고 취업하는 데는 전공이 중요하다 이제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오해다. 우리가 교양이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초 교육이지만 또한 이것은 평생 여러분의 삶에 둬야 나가야 하는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교양이라는 것은. 그래서 교양이 뭐 대학에서 몇 학점 따는 것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교양이 다 쌓아질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삶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은 교양을 쌓아가야 되는데 다만 이런 교양 과목을 통해서도 여러분은 간접적으로나마 물론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둬야 되는 것은 사회에 나가서 부딪히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인간관계 또 여러 가지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교육과 교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직접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대학의 강의를 통해서는 간접적으로나마 사고 실험을 통해서 또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인간의 성숙의 어떤 토대를 우리가 여기서는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교육이 되고 어떻게 해서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사고 실험이 필요하고 여기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의 뼈대를 여기서는 잡아서 결국 사회에 나가서 살을 붙여서 진정한 교양을 쌓고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진 인간으로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양 시간을 너무 그 도구적인 과목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이것이 내 삶의 토대요, 뼈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전공 수업보다도 사실 아주 기초적이지만 또 중요한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어려움과 문제의식을 해결하고 또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어떤 고통과 아픔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이런 삶의 가장 기초적이고도 아주 중요한 그런 인격의 성장이나 성숙과 관계되는 것이 이제 교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인간성을 도야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교양 과목도. 그래서 이제 해겔 같은 경우는 인간 정신이 또는 인간의 인격이 아주 꾸준히 계속적으로 발전돼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그런 나아가는 도정이다. 나가는 여행 과정이고 말하자면 여행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인간의 자유가 실현되고 정신의 자유가 형성되고 실현돼 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 이것이. 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인격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죠? 공자도 어질 인자 사랑을 의미하는 인을 중요시했듯이 또 우리가 모든 종교가 사랑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인간다움에서 인간의 본질로서 이러한 진정한 사랑이 실현돼가는 이제 과정이 바로 이런 교양을 쌓는 과정이고 도야해 나가는 과정이고 또 이것은 인간의 인격이 성숙해가는 과정이고 이것을 변법적 지향의 과정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은 이런 삶의 아픔이나 문제점이나 고통으로부터 출발해서 이것을 대화하고 서로 반성함을 통해서 지향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빅터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이제 오늘날 철학 상담 분야에 내용적으로는 선구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실존 분석이라는 말을 썼죠. 또는 로고테라피라는 말을 썼는데 자신의
입장을. 근데 우리가 실존 조명이란 말하고도 이제 실존 분석이란 말은 유사성이 있어요. 사실 그 실존 철학에서 나온 말들인데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는 이제 실존 분석이라는 말을 썼죠. 그러나 이제 야스퍼스 같은 실존 철학자는 이제 실존 조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빅터 프랑클은 두 철학자들로부터 다 영향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실존 분석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하이데거가 썼던 말을 갖다 썼지만, 내용적으로 보자면 뭐 야스퍼스의 실존 조명하고도 연결고리를 다 갖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로고테라피는 이제 의미 치료라고 번역을 하죠, 보통.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돌아보고 성찰함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곧 실존을 조명하는 것이고 또 실존 분석일 수 있겠는데, 삶과의 대화나 삶과의 성찰을 통해서 실존을 조명하고 자신의 삶의 현 위치를 분석함을 통해서 결국은 무의미한 삶, 공허한 삶으로부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돼 나가는 것, 그래서 의미를 발견해 나가고 가치를 발견해내는 이 과정, 이것이 이제 로고테라피의 방법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인간이 정신적인 차원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물리적이고 육체적이고 이제 이런 생물학적인 차원을 갖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인간도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또 인간이 사회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뭐 심리적인 갈등도 겪고 또 심리적인 어떤 인간관계도 맺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한 두 차원을 가진 존재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생물학적인 동물이자 뭐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빅터 프랑클은 인간은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마지막 이 정신적 차원이라는 것이,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생물학적으로 아무리 극한 상황에 처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아무리 고통과 문제점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게 된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차원에서 그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성찰하고 그것을 비판할 수도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의 자유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의 차원을 이런 중요시했고, 이 세 번째 차원으로서 이 정신의 차원을 통해서 인간은 아무리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1차원적이고 2차원적인 이런 관점에서는 아무리 그가 무의미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삶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고 더 무한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신의 차원에서 보자면 모든 것은, 그래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다라는 점, 이것을 이제 로고테라피의 원리다라고 이제 빅터 프랑클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요약할 때는 세 가지로 원리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한 단어로 만든다면 인간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방법으로서는 세 가지를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역설지향, 탈성찰, 태도 변경. 이것은 나중에 설명할 것 같고, 우리가 마지막 챕터에도 다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태도 변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기 때문에, 또 인간은 정신적인 차원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까도 말했듯이 생물학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고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정신의 자유를 통해서 얼마든지 불행한 삶으로부터 행복한 삶으로, 무의미한 삶으로부터 의미 있는 삶으로, 무가치한 삶에서 공허한 삶으로부터 허무한 삶에서 가치 있고 보람된 삶으로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신의 능력이고 인간의 정신의 자유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태도 변경의 방법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의미로부터 의미를 발견해내는 이제 로고테라피라는 의미 치료가 가능하게 된 하나의 중요한 방법론이라는 거죠. 마치 진주조개가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더라도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뎌내는 인내를 통해서 결국은 아주 아름다운 가치 있는 보석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 될 수도 있겠다. 자, 여기서 끝으로 이제 문화의 성격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변증법적인 대화 구조에 관한 얘기를 쭉 했죠. 우리가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 삶과의 대화이자 삶을 깊이 성찰하는 과정이고, 그것은 변증법적인 어떤 정반합, 또 일치, 불일치에 다시 화해를 향해 나가는 이런 좀 더 삶을 성숙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더 나은 삶으로의 지향이 이루어지는 더 높은 긍정을 향해 나아가는, 자, 이런 변증법적 지향의 구조, 그것이 바로 대화요 성찰이자
바로 철학하는 과정의 구조다. 또 삶의 그것은 바로 방식일 수도 있겠다. 삶의 구조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이런 삶과 철학의 관계의 성격은 또한 문화, 일반의 구조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가는 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삶의 구조가 곧 철학의 구조와 유사하다는 얘기는 했었죠. 우리가 과정이자 중간자적인 과정이자 보다 더 완성을 향해 나가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미완성으로부터 완성을 향해 나가는 중간자적인 과정이요. 좀 더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었고, 그것은 또 오늘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대화의 구조이자 그것이 바로 변칙법적 구조이고, 성찰과 우리가 반성과 사고 실험을 해 나가는 우리가 철학함의 구조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것이 곧 우리가 삶과 철학을 통해서 그 활동을 통해서 동사적으로 이해된 삶과 철학 활동을 통해서 일구어내는 문화의 성격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즉 문화도 결국 세 가지 계기를 갖는다. 변칙법적으로 말하면 긍정, 부정, 더 높은 긍정으로서의 부정의 부정, 이런 세 가지 계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긍정의 계기를 보자면 문화라는 것은 일단 전통과의 관계 속에서 보자면 문화를, 전통 문화를 긍정하는 측면이 이제 문화의 중요한 측면이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정부에서도 문화재를 지정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천연기념물,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또 역사적인 유적들을 계승하고 긍정하고 그것을 보존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은 전통을 긍정하는 계기이겠죠. 그러나 이렇게 전통을 목수하고 보존한다고만 해서 문화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전통의 문제점들을 어떤 우리가 예를 들면 유교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허례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이제 극복하려는 노력도 있었다는 거죠. 그랬던 것처럼 과거의 전통을 또한 비판하고 극복하려는 계기가 반드시 문화 안에는 담겨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부정의 측면이지만, 과거의 전통에 대한 부정이라는 측면이 문화의 중요한 또 요소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정을 위한 부정이어서는 안 된다. 과거를 부정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하나의 그 발걸음이어야지, 더 높은 긍정을 향한 부정이어야지 부정을 위한 부정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진정한 비판은 이제 내재적인 비판이어야 하고, 모든 비판이라는 것은 비난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극복 역시 단순한 폐기가 아니라 그 새로움이라는 것은 곧 옛것을 버려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옛것 속에서 묻혀져 있던 새로움을 재발견하는 것이 바로 새로움에 도달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전통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온고의 지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온고의 지신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우리가 소중히 그것을 성찰함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의 어떤 대안이나 미래의 방향성을 거기서 발견해내는 것이 온고의 지신이죠. 새로운 것을 알아낸다는 것이죠. 과거의 것을 숙고하고 전통을 성찰함을 통해서 미래를 오히려 알아낼 수 있는 것, 지신, 새로운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뭐 BTS나 또 대중문화, 우리가 대중가요 같은 K-팝의 그 세계화라는 것도 단순히 우리가 과거의 물론 과거의 음악, 우리가 과거의 문화를 그대로 전소해서 그것을 갖다 보존해서 국악과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K-팝의 세계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겠죠. 문화적인 발전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K-팝이 그저 과거를 다 무시하고 우리가 전통을 완전히 무시한 채 우리의 뿌리를 완전히 잘라버리고 그저 그냥 외세의 것, 팝문화, 서양의 팝이나 또 무슨 레게, 서양의 무슨 이런 그 힙합 문화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K-팝이 성공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K-팝은 어떤 그 멜로디 라인에 품고 있는 어떤 인간의 우리가 동양인의 정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이나 깊은 어떤 울림, 이런 우리 한국적인 정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애절함이나 애잔함이나 어떤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의
온건한 사랑의 정신. 자, 이런 것들이 멜로디 라인에 항상 깃들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서양의 음악은 또 달리, 또 여러 가지 또 흥과 우리 고유의 어떤 전통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흥, 또 춤을 즐겨 했던 우리 민족의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져서 뛰어난 댄스 실력도 그냥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전통으로부터 온 것이라고도 보여져요. 우리 옛날부터 가무 음곡을 굉장히 즐겨 했던 것으로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중국 문헌에도. 그런 걸 봤을 때 그 K-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우리의 고유한 전통적인 어떤 정서나 문화가 서양의 외래 것을 수용함을 통해서, 그래서 과거의 것의 장점을 살리고 또 서양의 장점을 살리면서 잘 종합을 했을 때, 그걸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한국 문화, 또 K-팝의 어떤 또는 우리 한국 대중문화의 우수성이 나온 것이 아니겠나. 우리 영화라든지 드라마의 성공도 그런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도 서양의 외화하고는 좀 다른 우리가 그 스토리 라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국적인 정서, 이것들이 잘 녹아들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또 해학, 한국의 해학도 있잖아요. 또 유머 같은 것도, 한국적인 유머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잘 종합이 돼서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한국의 드라마나 한국의 영화가 세계화된 그런 배경에는 전통 문화의 계승과 보존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더 나은 것을 향한 종합. 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과거의 문제점을 오히려 성찰하고 그 안에서 더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그래서 과거를 개선하고 더 나은 것으로 고양되는 것. 자, 이것이 문화의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한 변주법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삶과 대화를 통해서 삶을 성찰하고,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해나가는 이 과정이 곧 문화를 발전시키는 과정하고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상에 있는 중간자가 이제 인간이라는 말의 어원에서 얻어낼 수 있는, 또 철학이라는 말의 어원에서 얻어낼 수 있는 공통점이라고 그랬죠. 자, 이런 중간자인 인간은 또 철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데, 자, 이러한 철학할 수 있는 인간이 곧 문화를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이 문화라는 것도 이미 완성된 완전함의 역사라기보다는 보다 완전한 것을 향해서 미완성으로부터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도상의 역사고 과정의 역사이다. 그래서 중간자인 인간과 철학이 그렇듯이 인간다움의 실현인 문화도 또 철학도 대화의 구조를 지니고 또 변법적인 이런 지향을 목표로 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또 인류의 역사와 문화 역시도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통과의 대화다. 자, 결국 이것은 변증법적 구조라는 점에서 인간, 문화, 철학, 자, 이 모든 것들은 또 역사, 자,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치카라고 하는 이제 영국의 그 역사학자가 현재와 과거의 대화다, 이렇게 이제 역사를 정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역사라는 것은 현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통과 과거와 미래의 변증법적인 종합이다. 이것이 이제 역사가 아니겠는가. 즉 과거의 성찰을 통해서 토대로 해서 오늘날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서 과거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미래를 향해 기투해 나가는, 설계해 나가는 이런 변증법적인 종합. 자, 이것이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낳는 것이고 역사를 새롭게 평가하는, 자, 이러한 문화를 낳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이제 그 동영상을 통해서는 우리가 AI라고 하는 영화에 대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이번 주에 과제가 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다뤄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과학이 이제 어떻게, 또 오늘날의 발전된 과학 기술이 사실 인공지능 연구를 통해서 로봇 공학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 영화에서도 사실 AI라는 영화에서도 아이 로봇인 어린이 로봇인 데이빗에게 과학자는 진정한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부여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인간의 마음의 고유한 능력, 사랑과 같은 이런 인간의 마음 능력을 어떻게 고유한 능력을, 특징을, 또 인간의 정신의 본질을 과학과 기술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이것을 연구하고 또 기술화하려고 하는가.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오늘날의 그 테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연구에 있어서도. 그래서 여기에 관한 이제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는 이어지는 동영상을 통해서는 세 가지 입장, 과학기술이 인간의 마음을 조명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세 가지 입장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고, 특히 교육계에서도 초유의 사태로 모든 학교에서 재택 수업을 하라고 하는 이런 교육부의 지시가 내려와서, 사실 이 강좌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강좌이고, 또 저 자신도 한 번도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온라인 수업을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처음인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지금 어수선한 이런 사회 현상 속에 있지만은 마음을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소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2주차의 수업으로 사실 이번 수업의 2주차의 이런 목표는 여러분에게 철학을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이고, 특히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 사회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까지 이끌어지는 이런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의 과학기술 문명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이 필요한가? 왜 오늘날에도 이런 기술사회 속에서도 철학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러분에게 성찰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주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잘 알다시피 인공지능 연구가 오늘날 가장 첨단의 과학기술의 테마로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과학에 있어서의 마음 연구라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인공지능 로봇 데이빗, 그리고 실제 아이인 마틴이 등장하고 있는 이 AI라는 영화인데, 여러분이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길 바라고,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과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화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보기를 전제로 해서, 본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략을 하고, 내용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첫 번째 과제인 데이빗과 마틴의 차이점에 관한 얘기이 무엇일지를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고, 특히 기계와 인간이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 그 구별의 기준이 뭘까, 데이빗과 마틴이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오늘 그 강의는 단지 이제 두 번째 주제, 오늘날 현대 과학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연구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특징, 그리고 그 한계점이 뭘까에 대한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의도하는 것은, 오늘날 과학이 이제 기술을 통해서 응용됨을 통해서, 기술로 응용됨을 통해서 과학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과학의 성과는 모든 기계 기술 문명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연구도 결국 하나의 이제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을 통해서 그 성과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날 인공지능 로봇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단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성찰을 여러분 스스로가 해봤으면 좋겠고, 이러한 성찰에 앞서서 오늘날 현대 과학 기술은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연구하고 인간의 마음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에게 크게 세 가지 입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여기서 요약을 하고 여러분이 한번 그 문제점이 뭔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입장은 크게 우리가 과학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자연과학과 또 사회과학과 우리가 그 자연과학을 응용한 공학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봤을 때 일단 자연과학의 가장 그 정점에는 이제 의학이 있죠. 그 자연과학의 꽃은 의학이고 가장 우수한 또 수재들이 모이는 곳이 이제 의대고. 그래서 자 의학 자연과학의 꽃인 의학 분야에서 특히 인간의 정신을 다룬다고 할 수 있는 의학은 물론 이제 정신과 신경 생리학이나 정신과 치료가 있지만은 분야가 있지만은 자 이런 분야의 기본적인 그 세계관은 뭐냐면 동일론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면 인간의 마음을 곧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뇌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의 입장. 그 사회과학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심리학 분야를 보게 되면 행동주의라는 유파가 있는데, 입장이 있는데, 이 행동주의 입장을 간단히 설명하면 인간의 마음을 무엇으로 환원해서 이해하냐면 어떤 환경적인 자극에,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인간 몸의 행동, 신체의 행동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환원해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곧 신체의 행동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 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날 응용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공학 분야. 특히 이제 가장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것이 컴퓨터 공학인데, 자, 이런 컴퓨터 공학에서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입장, 우리가 기능주의라고 이제 일컬어지는데, 간단히 이해하자면 이 컴퓨터 공학에서의 인간 마음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마음을 곧 어떤 입력된 정보, 인포메이션에 대한 그 출력, 아웃풋으로서의 출력, 그 인풋과 출력 사이에,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 즉 그게 이제 어떤 계산으로 이루어지겠죠, 컴퓨터는. 그래서 이런 연산 과정 또는 계산 과정을 바로 인간의 마음의 기능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 마음도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크게 이제 오늘날 과학의 입장, 자연과학, 특히 그 분야에서도 의학, 그 중에서도 사회과학 중에서도 이제 심리학, 그리고 공학, 그 중에서도 컴퓨터 공학, 이 세 가지 분야의 과학이 각각 자, 뭐 그다음에 행동주의 같은 경우, 자, 행동주의는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날 사회과학인 심리학의 하나의 유파인데 이 입장은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환경의 자극에 반응하는 인간 신체의 행동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예를 들면 앞정에 발이 찔린 인간의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을 야 또는 아 라고 하는, 그래서 발을 잡고 뒹구는 이런 행동으로 번역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AI라는 영화를 보면 초반에 여자 로봇이 나오죠. 근데 그 여자 로봇에게 과학자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여자 로봇의 대답이 사랑이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사랑이란 곧 눈이 커지고 동공이 커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체온이 올라가는, 자, 이런 인간 몸의 현상, 몸의 어떤 행동, 양태, 자, 이런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자, 이것이 바로 그 행동주의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행동주의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바로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동공이 커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뭐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체온이 상승한다라는 식의.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론은 여러 가지 반론이 되는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 감각질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유한 어떤 이런 의식의 질적인 어떤 성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통이라는 것도 아주 나의 내밀한 질적인 어떤 의식인데, 이런 고통이라는 감각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또 하나의 예를 유사한 예가 나왔는데 환상통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리를 이런데도 발가락이 가려운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그런 느낌을.
근데 발은 없는데도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자, 이것은 인간의 의식이 신체와 1대1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따라서 행동으로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하나의 반례가 된다. 또 인간의 어떤 고도의 의식작용, 추리 능력이라든지 논리적인, 또 어떤 자기 의식과 같은 어떤 고도의 인간의 어떤 정신 능력을 아주 이런 말초적인 행동, 라고 하는 단발마 같은 비명소리라든지 또는 표정의 변화라든지 심장 박동의 변화라든지 체온의 변화와 같은 상승과 같은 이런 말초적인 어떤 인간의 행동 양태를 가지고서 모든 것을 환원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어렵다. 자, 그런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겠고요. 기능주의. 자, 마지막으로 기능주의는 아까 말했지만 컴퓨터 공학의 입장이라고 그랬죠. AI를 연구하는 것 같은. 자, 오늘 최첨단의 과학의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의 기능으로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능주의는. 그래서 인간의 몸이 컴퓨터의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인간의 마음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도 같다. 자,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반론은 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래밍, 0과 1의 조합으로 계산된 연산체계죠. 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은 그러나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0과 1이라는 단순한 연산작용이고 계산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 체계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마음의 어떤 깊은 인간 마음의 작용이나 또 마음속에 인간이 느끼거나 또는 생각하거나 또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이 인간의 고유한 인간의 어떤 깊은 인간적인 의식이 갖고 있는 심층이라든지 또 고차적인 인간 의식의 인간적 의미를, 깊은 의미와 이런 것들을 이 단순한 0과 1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이 계산작용인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같은 기능에 의해서 인간의 깊은 의미를 다, 마음속의 깊은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우리말 속담이 있는데, 자, 이런 속담이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능주의에 대한 비판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 아마 또 하나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지금 교재가 없어서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참고 자료나 메뉴에 보면 이제 참고 자료가 있겠고 이런데, 거기다가 또 올려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그 교재를 지금 구입하거나 이러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 교재 앞부분, 일부분이라도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을, 교재와 관련한 내용을 HWP 파일로라도 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는. 자, 그 교재를 여러분이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오늘 여기 존 썰의 중국어방 사고 실험, 이게 뭔 얘기인지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 교재에는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음 주에라도 이것은 좀 참조를 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